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농민들의 대규모 투쟁 조직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체포, 구속,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면서 전남도청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는데요. 한겨울 추위에 일주일을 달렸습니다. 지난 주말 농민들은 서울의 남태령에 도착했고요. 트랙터 행렬을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섰습니다. 경찰과 28시간을 대치한 끝에 10대의 트랙터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시위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영하 7도의 강추위가 이어지던 밤, 농민들 앞을 경찰이 막고 있었지만 농민들의 옆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덮고 있던 담요까지 시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서 경찰에게 빼앗긴 시민들은 잠들지 않도록 서로를 깨워주며 밤새 농민들 곁을 지켰고요. 한남동 입성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접수 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송달했습니다.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수령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쓴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3가지 방패를 말했는데요. 대통령을 배출해낸 여당의 탄핵 저지를 국회 방패, 헌법재판소의 기각을 사법 방패, 대중이 탄핵에 반대할 때가 대중 방패입니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대중의 방패가 가장 먼저 치워졌고 국회의 방패도 무너졌습니다. 아직 사법 방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대중의 방패를 넘어 대중의 탄핵을 막아낼 재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그만 알량한 법 지식의 방패 뒤에서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뉴스 브리핑 털어보러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23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지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LF 리조트 법인 설립과 함께 시작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민간 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조치로 착공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요? 네, 광양 구봉산 일원에 추진되는 관광단지 사업이 이 정부가 산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하면서 6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해져 이르면 2026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양시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지역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이 산지 협의 절차 단축을 건의한 바 있는데요. 네.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개최한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당 사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행정 절차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용도 지역과 지구 변경에 따른 보전 산지 변경은 심의를 면제하고 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을 동시에 심의하게 됨으로써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전체 사업 공정이 6개월 정도 단축된다는 건데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네, 광양시는 전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인데요. 환경영향평가 및 문체부의 사전 협의가 이미 끝났고 현재는 용도 지역과 지구 변경을 위한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는 정부의 이번 사업기간 단축 결정으로 산지 협의가 완료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2025년 8월 정도에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3,700억 원이 투자돼 광양시 황금동 일환 약 232만 4,486제곱미터 규모의 관광체험시설과 숙박시설 230여 실, 또 골프장 27홀 등 복합 휴양 관광시설이 추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율촌면 대륵도와 송도 일대에서 공룡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되면서 문화유산청이 발굴에 나서기로 했어요. 네, 여수시 율촌면 대륵도와 소륵도, 송도 일대에서 공룡뼈로 추정되는 화석 수십여 점이 발견되면서 국가유산청이 지층 내부에 숨겨져 있는 화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와 연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최근 국가유산청은 올 7월부터 이 대륵도와 소륵도, 송도 등을 조사한 결과 해안가를 따라 노출된 지층 표면 4곳에서 이 공룡 골격 화석 60여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율촌면 대륵도와 송도 1호는 지난 2007년 남해안 일대 지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룡의 가슴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연구를 거쳐 올해 약 4개월간 정밀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확인된 공룡뼈는 주로 대륵도에서 발견됐는데요. 총 56점의 공룡 골격 화석 중에는 길이가 50cm가 넘는 골격의 화석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큰 공룡 개체로 추정되고 네. 또 송도에서는 이 공룡의 복사뼈로 추정되는 골격 화석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룡뼈가 발굴되자 지역 일부에서는 이 발굴 지역 일원이 광양항 광역 준설도 투기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변이 매립되면 화석 산지를 보존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룡 발자국이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사례는 많지만 공룡의 골격 화석이 이렇게 다수 발견된 사례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요? 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발견된 공룡이 어떤 종류의 공룡인지 또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인데요.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국내에서 공룡의 발자국이나 공룡알의 화석 산지가 발견돼 조사나 연구를 진행한 적은 많지만 공룡의 골격 화석이 다수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산 약 7억 원을 투입해 대륵도와 소륵도, 송도 일대에 있는 공룡의 골격 화석의 분포를 조사한 뒤에 본격적인 발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국가유산청은 화석이 발견된 일대가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 대상지로 향후 주변이 매립되면 이 화석 산지를 보존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신속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가유산청은 내년부터 화석의 보관이나 관리 기반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연구를 수행해 우리나라 고유의 이 공룡 화석의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고 향후 발굴과 연구 성과에 대한 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여수 율촌 일원에서 생존했던 한국 고유의 공룡이 또 어떤 종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복원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 부당성을 따지는 수사가 이어지는 것과 별도로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방 끝에 퇴장하고 또 파행했습니다. 당시 무슨 상황이었는지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조계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요. 여수 국가산단 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조계원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계원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를 좀 조속히 네. 수습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윤석열의 파면과 그리고 구속 이런 것들을 좀 헌정 질서에 의거해서 예.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체위 긴급 현안 질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쭉 보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위헌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빼는 입장이던데 우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반에 우르르 다 나가버렸어요. 당시 상황이 좀 어땠길래 그랬나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원래 이제 문화체육부 현안 질의는 그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와 내란 동조 실태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 의사진행 발언하는 과정에서 예. 강유정 의원님이 그 신동욱 의원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예, 그리고 이제 왜 그 기자들의 취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사실관계를 밝혀달라. 이게 그 당시에 뭐 발단이 행적을 좀 해명해 달라 이런 요구가 그렇죠. 있었었죠. 예, 행적에 대한 해명 요구가 있었는데요. 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반발이 좀 심하게 이루어졌고 결국 그걸 빌미로 해서 예. 전체 의원들이 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현안 질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조국신당의 이제 김재원 의원, 조국신당의 김재원 의원 이렇게 야당 의원들끼리만 참여를 예. 하게 됐군요.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현안 질의 자체가 유리할 게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퇴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왔던 내용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네. 앞서 발표한 유인촌 장관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일단 어떤 내용 문제 삼으신 겁니까? 예, 그 유인촌 장관이 이제 문체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대변인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예.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윤석열의 내란을 비유하고 예, 두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이어졌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 좀 문제 삼으신 거예요? 네, 뭐 국회는 뭐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다. 뭐 그다음에 뭐 이상민 전 한정원 안전부 장관 포함해서 대한민국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탄핵이 지금까지 2차례나 이루어져서 국정이 어렵다, 이제 마비 상태다 이런 상태로 얘기했는데 그건 윤석열의 그 계엄시 담화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22차례 탄핵이 이루어졌지만은 국무위원급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게 국정 운영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윤석열의 계엄 담화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이제 되풀이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 질의 내용 중에 KTV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이 불법이었다, 위헌이다, 뭐 이런 정치인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었나요?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요. 예. 예, 당시 이제 삭제를 지시한 자막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위헌적 계엄 선포,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자막을 만들었는데 삭제돼서 안 나왔고요. 네, 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 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등 이렇게 말한 자막들이 담당 PD의 지시에 의해서 빠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내부 고발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막 담당자의 고발에 의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예. 또 자막 삭제 의혹 이외에 KTV는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만 계속 좀 반복적으로 송출을 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예, 비상계엄을 담화만 14차례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한 4차례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두둔하는 이제 해설하고 두둔하는 리포트를 4차례 또 반복 송출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 사유를 야당의 탄핵 남발과 민생 예산 삭감이라면서 담화문에 담긴 대통령의 그 논리에 대해서 더 계엄의 당위성을 부연 설명까지 한 거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계엄 해제 의결이 되었는데도 비상계엄 대통령 담화를 또 2차례나 더. 예, 그 상황에서도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외신 보도도 외신은 대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선택적으로 편향적으로 인용을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외신도 그 내란에 마치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그
긍정적인 것처럼 이제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윤우 KTB 원장은요, KTB는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자막 삭제 또는 위법 부당성을 방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 KTB 홈페이지를 보면요, 예. 이윤우 원장이 인사 말에 KTB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그 말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예. 얘기죠. 이건 예. 사실상 내란 행위고 친위 쿠데타 행위인데 이것을 일방적인 정부 입장만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 알 권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 현안 질의에서 끝까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웃기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예. 그런 가운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KTB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예, 감사를 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또 저희 문체부 차원에서 문체위 차원에서는 예. 별도의 고발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이 KTB가 문체부 산하 기관인데 문체부 장관이 KTB를 셀프 조사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이제 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사가 또 기다리겠죠. 예. 앞으로 문체부에 대한 현안 질의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지금 KTB 같은 경우도 당일 좀 논의가 되긴 했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미 좀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 않은가 하는 징후가 여러 차례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7월 달이죠. 그 재난 대응 시스템 매뉴얼에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윤우 원장이 10월에 북한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러한 7월에 북한 도발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국지적 반발 가능성이나 계엄 준비 상황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보면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곳곳에서 지금 사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들이 하루하루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혹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질의에 나가실 계획이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폐쇄 과정, 한해총이나 이런 데 대학에 다 폐쇄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대를 보면은 이미 11시 13분, 계엄 포고령이 발생하기 전부터 문체부로 다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갑니다. 국무총리실은, 총리는 한덕수 지금 대통령 대행이죠. 거기에서는 어쨌든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엄 프로세스를 국무총리실에서 다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문체부도 산하기관에 대한 폐쇄령을 11시 13분경에 받았고 공식적인 계엄사령부의 계엄 포고문이 11시 27분에 나왔는데 11시 28분에 벌써 한해종 같은 경우는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대학을 폐쇄하고 학생들 다 내쫓아내라. 귀가 조치를 하고. 어떻게 1분 사이에 포고령 나온 지 1분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다 국무총리실에서 계엄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당직총사령실로부터 쭉 연락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확인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현안 질의해 나가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문체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광 문제도 사실은 좀 깊이 있게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손실이 국가적 손실이 수백조에서 천조까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좀 짚어내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 이야기도 하나 짚어보죠.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 의원님께서 산업위기 대응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산업위기 대응 지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 재질병이 발생하거나 지역 내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에 경북 포항시의 그 태풍 흰남노로 그 침수 피해가 커지자 포항 내 철강 산업의 악화에 대응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해서 빠른 위기 극복을 할 수 있게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도 이제 그 산업위기 대응 지역 선포를 해서 지금은 조선업이 상당히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국제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은 예. 자금 융자 이제 금융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비의 지원, 예. 산업 전환이나 이제 R&D에 필요한 연구 개발비 지원, 그다음에 이제 국내 판매와 수출의 지원, 고용 안정 지원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산단에는 지금 이 산업위기 대응 지역이 지정된다면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원은 좀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여수 국가 산단의 경우에는 관련 협력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협력 업체들이 지금 연쇄적인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미 부도를 예. 맞은 기업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지역의 상권마저 이제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와 관련된 대응 방안도 지원 방안도 함께 좀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 올해 사실 지난해부터 이미 이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고 산업부도 사실상 올해 4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척했는데 아직까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지금 들리는 소식은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선포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도 늦습니다.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은 비용은 더 천문학적으로 더 소요되고 효과는 반감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위기 사후 대응 지역으로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대응책은 예. 산업부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걸 실행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조속한 시기에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예. 올해 안에 사실 선포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올해는 놓친 것 같고요. 그래도 연초라도 바로 지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기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조계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전 대표님 잘 지내시죠? 좀 많이 바쁘시죠? 예, 뭐 다들 잘은 못 지내는 시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개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헌법과 미래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여야 온도차가 큽니다. 두 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먼저 천 대표님. 저는 뭐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이 해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거 당연히 좋게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거부권이라고 하는 다소 이례적인 권한까지 썼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걸 안 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명분상.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여당의 압박에 못 이겨서
뭐 나름대로는 뭘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와 여당을 밀어넣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천하람 대표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예. 그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사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나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품목입니다. 쌀값이 급락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쌀 공급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고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이제 무조건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21대 국회 때 양곡관리법 등과 관련한 그 논란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요.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정부가 공감하는가?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또 대안은 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제시하고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예. 정부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해 왔었거든요. 예. 이번에 더욱이나 이제 직무대행이 하는 그 거부권에 이것마저 또 포함이 돼서 저는 더욱 많이 좀 분노스럽고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농업사법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직무대행이요. 이미 이제 거부권은 행사했으니까 야당이 통과하려는 농업사법의 문제점이 뭔지 그에 대한 대안이 뭔지를 조속히 제시를 해서 네. 이 농민 보호를 농업노총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더 이상 뒤로 미뤄지거나 방기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야당은 지금 특검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인데 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해야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레드라인,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저지선을 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특검이지만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좀 난립하면서 내란 수사가 조금 중복해서 내지는 조금 소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특검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하고 맞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는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리고 사실 지금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수사받고 있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꼭 24일 전이 아니더라도 이게 아마 기한이 올해 연말 지나서 1월 초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중에는 꼭 공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하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또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부득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행용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또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일단 이제 김건희 특검법 해야지요. 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국민 다수가 이걸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가 대혼란에 빠졌고 그렇게 만든 윤석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게 국민 다수의 요구이고 또 저의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공수처, 국수본 등이 수사는 시작했는데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서 수사가 혼선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하고 이걸 바로잡는데 특검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 생각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직무대행은 말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위헌 입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 직무대행의 임무는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하나는 현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임무고요. 또 하나는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된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잘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 간의 혼란과 혼선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혼선을 바로잡아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한덕수 직무대행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대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해서 이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현재의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가적 사무를 등한시한 것에 해당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직무대행까지 탄핵이 되는 경우 국정의 혼란이나 국가 신도 추락 이게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야당은 이 점까지를 잘 감안해서 탄핵 여부를 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내란 수사 혼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김모 차장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최근까지도 별도의 내란 수사팀을 김모 차장이 직접 이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사의 혼선들 어떻게 또 보시는지 또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천 대표님. 지금 보면은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책임입니다. 근본은. 예. 지금 우리 군의 최고 지휘부, 수뇌부가 전부 다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경찰도 일정 부분 그 과정에 동원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체포 관련한 협력 내지는 또 국회 봉쇄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라는 작자 하나가 나라를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냐라는 게 우선 화가 나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혹여 이런 경찰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검찰이 이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과도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빠른 특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검찰 경찰 간의 또 이 자존심 싸움으로 계속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빨리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 사인하고 특검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란 수사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셨는데 서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수사의 혼선들. 이번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용현 사단들 중에 비밀리에 지령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조사본부에서 지금 이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지금 나름 조사를 했던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모 차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불거진 거죠. 그러면 조사는 계속 하되 이 부분을 불거진 대로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 하고 이걸 뭐 덮어두고 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수사 혼선 문제는 이제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지켜봐 줄 수 있는데요. 일정한 선을 넘으면 기관 이기주의가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관의 수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수사의 혼선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급기야는 다른 기관의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공수처, 국수본의 수사의 혼란은 저는 이제 그 일정한 좀 임계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계점을 지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 혼란 혼선을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사건의 이첩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은 거다. 그렇다면 한 기관이 수사를 통틀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수사를 하는 방식이 돼야 할 거고 그건 다름 아닌 특검이 돼야 되는 거다. 같은 생각이시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수사기관의 형태가 특검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두 분도 같은 의견이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과 이상민 사건을 공수처로 하겠다 이첩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공수처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거는 각 기관 간 수사 성과에 대한 욕심들이 커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한 기관이 통틀어서 해야 되고 그거는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는 특검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또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변호사를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보,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전 대표님? 완전 방구석 여포죠. 그러니까 방구석에서는 들어앉아가지고 법적인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면서 예. 실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정말 못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연 전략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조금 더 음모론을 확산하거나 동정론을 확산할 시간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법 쪽에 이제 보니까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이거를 윤 대통령 변호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안 꾸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나이 많은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다기보다도 윤 대통령 선배 아니면은 그 비슷한 연배의 이제 그 고위 변호사들은 조금 합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실제 실무를 해야 되는 한창 일할 나이의 변호사들이 잘 안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보세요? 아니 역사에 누가 이런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내란이고 탄핵될 게 뻔한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도 없고 명분도 없고 뭐 그렇다고 김건희가 돈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가지고 수백억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들도 많이들 고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일원이신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저희는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한다기보다 저희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의 검사 역할을 할 변호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변호사님들 모실 때요. 전화하자마자 바로 다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내가 법조인으로서 영광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탄핵시키자는 쪽에서는 다 이게 역사적 사명이고 영광이고 이러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변호사도 못 구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송달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또 약간 시간 끌기 해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전 의원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행보? 일단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주장처럼 내란이 아니다거나 탄핵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수사기관과 헌재에 나가서 제대로 설명해야 해요. 근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니까 수사기관을 조롱하듯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거 보면서 과거 이제 검사 한동훈이 막상 자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휴대전화 비번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를 방해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할 텐데요. 검사하면서 막 이러저러한 그 공정과 상식과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이게 취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닌 것이고, 요즘 더욱이나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런 짓 하는데요. 누가 검사 후배들 중에서도 누구는 한 분이라도 나서서 대통령 윤석열 비판하고 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논란과 분노, 그리고 이 탄핵 과정에 대한 탄핵과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편법 쓰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빨리 이런 짓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할 말 있으면 수사기관에 나와서 헌재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다 보이도록 해서 우리 국민들의 실망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이야기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2심 재판에서도 똑같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 법관 기피를 통해서 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똑같이 시간 끌기죠.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내로남불을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하고 있어서 어지러운 지경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간 끌기를 비판하면서 또 국민의힘도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고 막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2심 재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무부 쪽과 가까운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거 대북 제재 위반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특히 이게 대북 제재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위반한다. 이거는 예. 굉장히 큰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어떤 사안들 적극적으로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밝히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숨는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국제사회나 특히 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악영향일 것이다. 저 그렇게 분석합니다. 서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이 지금 그 출석 요구를 수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일부러 안 하는 게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특히 지난번 이제 그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예. 항소 기록 접수 통지 이사불명하고 폐문 무죄로 받지 않았던 거 이걸 가지고도 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소송서를 수령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네. 통상 또 일반 재판에서도 이사불명이나 폐문무죄로 한두 번 뭐 송달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게 재판 기연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지금 법관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지 말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재판 지연의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지역 이슈 하나만 간단히 짚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불황이 여수 국가산단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여수 국가산단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상황은 점점 다급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천 대표님?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에서 과잉 공급을 해도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업체가 기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과잉 공급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으면 우리 여수산단에 있는 정말 큰 그런 기업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전 대표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현재서 반드시 필요하고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것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재작년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이제 물이 잠겨서 제철소 가동이 전면 중단되니까 그때 이제 정부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정한 적이 있어요. 예. 그로 인해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철강 산업의 재건 그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지금 당시에 그 포항하고 지금 여수가 같은 이게 원인과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한 산업과 지역의 일기를 감안해서 반드시 좀 지정돼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짧게요.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문제가요.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남 동부의 순청, 여수, 광양은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도시로서 한 산업군의 위기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전남 동부 지역 전부에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순천도 여수도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도록 좀 노력하는 게 이후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12월 23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